한반도의 미래, 한민족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공사 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 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앵커의 진행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고 어느 나라나 그 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그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후반부 토론에서는 이런 것을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사 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관심의 우선순위에 대북 정책을 올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촉구한달까요? 그럴 수 있는 어떤 그 레버리지 같은 게 뭐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의 대화와 협상도 중요하지만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큽니다. 공공외교라는 것은 이제 미국은 특히 의회의 힘이 크잖아요. 언론의 힘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힘이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회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정립하기 이전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설파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늦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성공 일보전까지 갔던 페리 프로세스, 클린턴 정부 3기 때 것을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100일 이상 신중한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은 무언가 미국으로부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저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워싱턴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북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자, 결정적인 한반도 냉전 해체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좀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에 그때 객성공단을 이제 열었는데 말이죠. 그때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심했던 그렇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설득을 해 나가셨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은 그때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이 판에 북한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이 말이 되느냐. 더구나 북이 지금 NPT에 탈퇴한 상황 속에서 2차 핵 위기가 발발해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주무르고 있었던 세력이 네오콘 신보수주의 그룹으로 북을 사실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이었단 말이죠. 앞뒤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남쪽의 정부가 그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굳건한 입장을 가지고 밀고 있었고 그리고 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 핵심은 미국의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였어요. 미국의 군부였거든요. 그래서 직접 펜타곤을 찾아가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을 설득하는談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서 한국의 상황에 말하자면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말하자면 2차 핵 위기 속에서 북한 땅에다가 개성공단을 건설하게 되면은 한국민 수도권에 있는 한국민 안전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38,000명의 당시는 38,000명의 미군의 안전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즉 북한의 최정예의 화력
포병부대와 전차부대와 탱크부대와 정예사단이 포진하고 있는 이 개성공단의 화력을 송악산 뒤로 12km 이상 후방으로 물릴 수 있는 이런 그 개성공단 계획에 대해서 당신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로 봐도 합리적인 주장이거든요.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불사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상대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없다면 또 그것을 수긍하는 그런 그 여론이 움직이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아주 부정적이고 반대했던 미국도 자신들의 그런 이 미군의 안전이라든지 이 북한 상황의 안전을 위해서 개성공단이 필요하다는 우리의 설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왕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성급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남북 교류 화합의 어떤 상징적인 거니까 개성공단이 이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5년이 넘어갔죠. 2016년 2월이었으니까요. 다시 이렇게 문이 열 수 있을까요? 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건 미국이 열어줄 리가 없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열 수도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역시 주인은 우리인 겁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상상력의 산물이거든요. 민간 기업인으로서 정주영 회장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을 반대했던 미국의 입장을 뚫고 어쨌든 공단 건설을 관철했던 우리 정부의 그런 그 확고한 입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교류 협력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것은 한국의 분단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사실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2월 한 6개월, 8개월의 공간 속에서 그때는 한반도에 정말 평화의 봄이었죠. 협상이 번물 터진 이 국면 속에서 개성공단을 열어젖히지 못한 것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그런 포괄적 해법을 선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충분히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는 교섭이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선 유엔 대표부에 가서 유엔 제재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걸 남북 협력 사업을 넘어서서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게 그런데 설득한다든가 이런데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장 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국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 자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같이 국제적인 자본이 들어가 있게 되면 쉽게 누구도 개성공단 사업을 뒤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게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계속 가동이 되는 상태에 있다라면 문을 안 닫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미 문을 닫아버린 상황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것이 굉장히 촘촘하게 겹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가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쨌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북한하고 미국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논의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고 동해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폐기를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하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제재 일부를 해제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점에 우리 정부는
그 틈을 바로 들어가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들,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5년 차를 맞아가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예전 뭐 트럼프 시절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걸 뭐 언급하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나름의 아주 정교한 어떤 그 시간표를 만들어서 미국에 제의하고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 전 장관님 어떤 뭐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요? 시간표를 문재인 정부 임기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통 크게 바이든 정부 4년 임기 내에 이 한반도의 미국 간의 적대 관계 해소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3월 초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개시되게 되면 아마 북이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북은 지금까지의 속성상 항상 계산을 합니다. 계산. 그게 자기들 또 체제 내적인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에 대해서 아마도 아까 장 부장이 말씀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같은 것을 지금 3년 3개월째 유예하고 있거든요. 모라토리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한계에서는 넘지 않겠지만 그러나 위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를 무시해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뭐 열병식 또는 그 노동당 전원회의 때도 밝힌 바 있듯이 이 전술 핵 개발 또는 그 핵 잠수함 개발 등등 뭐 이런 것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명했는데요. 그 연장에서 뭔가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할 텐데, 그러면 이것을 과거처럼 도식적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재발했다는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2번씩이나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 한국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어떤 실망감의 표현이 계속돼 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한국의 그런 군사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미 군사 연습과 거기에 대한 북한의 이 강력 반발하는 그 국면 이후 그 전개를 우리가 하나의 그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그 외교부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통일 외교 라인이 다시 정비가 됐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새 진용에 이제 상당히 관심이 가고 있어요. 정 전 장관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새 진용들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네, 뭐 이분들 다 전문성과 훌륭한 분들이지요. 이제 이제 이인영 장관이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통일부 장관 되고 나서 이제 이인영 장관을 만나서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달 반쯤 뒤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대선 끝나고 멀지 않은 시기에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좀 갔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남북 관계는 외교부가 나서서 미국을 상대 외교 창구는 외교부입니다만 그러나 전 세계 통일부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관계 이런 게 이제 뭐 직접적인 계기 이런 발현이 당장 뭐 쉽지 않다면 그 우리끼리란 워딩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나가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런 게 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장 부장님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도 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뭔가 해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썩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북한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뭐 남쪽의 그동안 해왔던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규모의 교역 가지고 북한이 만족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작은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노력은 좀 더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표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하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2018년에 있었던 싱가포르의 정신 그리고 9.19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으로 와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북한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하게는 정의원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조율 과정에서 뭔가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북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전달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 전 장관님은 지금 통일 외교 라인에 계시는 분들하고 뭐 개인적인 인연도 많고 그러실 텐데 그 남과 북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남과 북끼리 뭐 이렇게 작은 교류 협력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사실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은 체제의 특성이 모든 결정 권한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하기를 내가 나서서 정상끼리 합의한 것도 안 되는 판인데 당신들이 뭘 해보겠다는 거냐라고 일갈한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근본 문제,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작은 협력을 통해서 큰 협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단계적이고 점층적인 그런 방식은 지금은 뭐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곧 뭐 여러 출렁거리는 변곡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팔짱 끼고 물러서 앉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궁극적인 주인은 한반도 안에 살고 있는 한반도인이다 하는 그런 주체적 관점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제 출범한 지 10년 차 돼가는데요. 보면 그 김정은 리더십을 어떻게 저는 청출어람이다. 아버지와 비교해서 저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담판을 해봤고 또 3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화를 나눠 보면서 느낀 게 그 대조가 소극적, 적극적 또는 좀 더 소심함과 대담함 뭐 이런 차이 같은 게 느껴졌고요.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에 안에서 어떻게 생존을 확보하려고 했다면 김정은 아들을 대와서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생존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김정일 위원장은 순수 국내파지요. 뭐 비행기도 생전에 안 탔고 그런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10대 때 한 3년여 공부를 한 경험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덩소평 덩샤오핑 지도자가 10대 5, 6년을 파리에서 르노 자동차의 노동자로 등등으로 일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체득한 것이 모택동 시대와 덩소평 시대가 달라졌던 그 핵심이라고 본다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시대에 비해서 적극적이고 그리고 또 과감하게 저는 그 승부를 개혁개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그 전제는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돕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뭐 소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사 창립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만큼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방송, 공영 방송이 어떻게 뭐 좀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 같은 게 있으실 텐데요. 우리 장 부장님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예, 일단은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북전단이었습니다.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대북전단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방송과 방송 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KBS,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연합뉴스도 마찬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 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실상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남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북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 체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방송조차도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외부 세계를 알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KBS가 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일들,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 전 장관님께도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것부터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뭐 정부를 향해서도, 그다음에 국회를 향해서도 좋고, 언론을 향해서도 좋고. 네, 먼저 KBS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드리면 방송이 동서독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서독 사람들이 동독의 방송을, 동독 사람들이 서독의 방송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성을 넓혀갔듯이, 확인했듯이 우리도 가장 지금 빠르게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방송 교류를 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은 제안을 해보면요, 제가 그 KBS 뉴스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날씨 방송할 때, 예보할 때 평양 날씨는 어떤가, 신의주는 백두산 궁금한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앞으로 한반도 경영시대 또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KBS에서부터 좀 북한 날씨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또 지금 시대에 사는 동시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론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됐든 힘있게 뭔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총의가 뒷받침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한반도의 평화는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가치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그냥 그 만성적인 비정상성 속에 있는 평화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이, 또 KBS가, 방송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평화의 가치와 평화의 제도화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은 좌와 우 또는 이념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하나의 국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고, 세계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여기서 하루속히 탈출해서 우리도 보편적인 세계 질서, 탈냉전 이후에 평화의 세계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하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는 KBS가 좀 힘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주문 깊이 새기고 또 관계자들한테 전하겠습니다. 제가 메모한 거 보셨죠? 감사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사 창립 특별기획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도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